주택을 유리하게 해줘요? 불리하게 해줘요? 불리하게 해주잖아요. 요거는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 바뀌기로 돼 있어요. 몇 천 안 나와요. 30억짜리 샀는데 10억에서 30억에서 20억 차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한 3, 4천 나와. 열받지 정부에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이제 강화시킨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세가 어떤 개념인지 아실 거고, 먼저 세금이라는 건 이거예요. 딱 간단해. 과세표준이라는 걸 구합니다. 과세표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줍니다. 이게 세금이야. 끝. 근데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뭐냐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세율. 법에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는 당연히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얘기합니다. 그죠? 실제로 거래한 가액.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이건 거래한 게 아니잖아.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런 걸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도 유상증여는 아니지만 계약서가 오고 가죠. 상속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속이나 증여 재산 가액을 원래는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죠? 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시세가 불투명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시가로 바꿔서 해주죠. 아파트 같은 것들은 거의 시가죠.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 안 됐다고 해서 이 시세 자기 아파트 시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KBC에 다 나오잖아. 그죠? 한국감정원에 시세 다 나오잖아. 이건 다 나온다고.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야, 뭐 토지야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건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빌라도 예전 지금은 많이 대중화 됐습니다만 공시가격 같은 게 예전에 공시가격이 없었을 때라든가 빌라 같은 것들 내지는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토지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증여를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시가보다 훨씬 싸니까. 근데 그러니까 10억짜리 증여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4억으로 증여를 한 꼴이죠. 이만큼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여를 많이 했다고요. 지금은 점점 이제 이것도 그 시스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징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가를 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간다. 근데 이것도 이제 꼼수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시가 안 하고 감정평가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아마 2, 3년 내로 바뀔 거예요. 감정평가는 거의 시가에 동일하죠. 조금 낮은 수준이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게 되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제 거래 가액이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이다. 상속세 증여세는 원래는 시가인데 시가를 모르면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세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주택은 1에서 3%, 오피스텔, 상가, 토지 같은 건 4%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다 옛날 거라서.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미만 보유하는 것들은 너무 짧게 보유했다 파는 거 아니냐? 너 세금 많이 먹어라 해서 50%죠. 그 다음에 2년 내로 파는 것도 너무 너는 짧게 팔았다 하는 투기꾼 같아 40%입니다. 2년 이상이 있어야지만 보통 일반 과세화 됩니다. 근데 주택은 거래가 많다 보니까 얘네보다 오히려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완화된 상태. 그래서 1년 미만 보유는 50%가 아니라 40%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6에서 42%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적용돼 있죠. 그러면 짧게 보유하고 파는 거는 주택이 유리한 거예요? 상가가 유리한 거예요? 주택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주택을 유리하게 해줘요? 불리하게 해줘요? 불리하게 해주잖아요. 요거는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 바뀌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요딴 거 없고 주택도 전부 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21년부터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일반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았죠? 이제 과세표준과 세율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요.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얼마에 팔았죠? 그 다음에 취득을 합니다.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억에 팔았어. 5억에 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0억에서 5억을 빼주죠. 그 다음에 경비를 빼주죠. 이 경비 빼주는 건 뭐냐면 뭐 각종 대수선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할 때는 당연히 취득금액 외에 취득 당시에 수수료라든가 법무비, 세금 냈던 것들 다 감해주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을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양도 차익이 나와요. 필요경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액이 뭔지는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코니 확장을 했다거나 샤시를 뜯어 고쳤다거나 이런 비용들 영수증 처리 다 하십시오. 나중에 양도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얼만큼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율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파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게 되면 실제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빼주고 나서 과세표준이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과세표준에다가 아까처럼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경제라는 것은 인당, 사람당, 인당 연간 한 번 250만 원 해주는 겁니다. 내가 3월 달에 팔았을 때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9월 달에 팔게 되면 또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연간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팔았고 이듬해 3월에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해줘요, 그거는. 그죠? 기간의 1년이 아니라 매해 한 번은 해주는 거예요. 사람 한 명당. 내가 팔았을 때 250. 우리 와이프가 팔았어. 같은 다음 달에 어떻게 돼요? 해줘요. 세대당이 아니라 인당이라 그랬죠? 개인별. 예.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산출세액이 나와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지방세 10%가 또 나오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납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이 이렇고, 그렇다면 필요경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 뭐 개념은 좋은데 이해가 쉽게 안 가죠.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을 해봤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항목은 이게 양도세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애들입니다. 방범창을 설치했다거나 보일러를 교체했다거나 상하수도 배관 공사를 했다거나 셰시공사나 베란다 확장 공사 같은 거는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죠. 뭐가 있냐면은 보일러 교체는 돼. 수리는 안 돼요. 수리는 안 돼요. 그다음 벽지, 장판, 문짝, 싱크대, 욕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페인트 칠 안 되고 옥상 방수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개념 세분을 하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그 자본의 증식이 될 만한 커다란 공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보일러 교체도 해야 되고 방범창 설치 같은 건 방범력이 높아진 거지. 그죠? 그다음에 해시 공사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그 우풍이라든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고, 베란다 확장 공사하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고, 이런 자본적인 어떤 증대가 되는 것들이 되는 거고, 벽지, 장판, 문짝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죠? 이걸로 인해서 증대가 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 뭐 이런 방수 해야지. 그죠? 싱크대 있어야지. 이런 건 해야 되는 거고, 위에는 안 해도 되나 증대가 되는 것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일부만 이해하기 쉽게 일부만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수를 다 빼주고 나서 어쨌든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돈입니다. 네, 다 돈이기 때문에 일단 다 영수증 처리하시면 돼요. 헷갈린다? 그럼 일단 다 모아요. 그 세무사한테 맡기면 지네가 알아서 걸러줍니다. 네, 다 모아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가액에서 지금 이런저런 비용 빼고 취득가액 빼서 그 구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실질적인 과세 표준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10년간 8%씩. 그죠? 그러면 10년 동안 하게 되면 80%를 비과세 받는 거죠. 그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파리 대책 때는 1주택자,
같은 경우가 80%, 10년에 8%씩 해줬고, 다주택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주택자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30%를 해줍니다. 비조정 지역에 30%를 해줘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다주택자, 얘는 투기꾼으로 보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서울의 2주택, 투기꾼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장특공 적용을 배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강화됩니다. 9.13 대책이 나왔더니 1주택자도 이제 더 강화시켜요. 1주택자도. 왜냐하면 이런 사람 있잖아. 한 30억 정도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 투기꾼 같긴 하거든요. 1주택이긴 하지만 30억짜리 갖고 있잖아. 투기꾼 같은데 9억까지 비과세 받고 나머지 80% 받으니까 세금이 몇천 안 나와요. 30억짜리 샀는데 10억에서 30억에서 20억 차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한 3, 4천 나와. 열받지 정부에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이제 강화시킨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강화시켰냐면은 거주를 해라. 네가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라. 그죠?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인정을 해줄게. 인정을 해줄게. 라고 했죠. 근데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15년 동안 30%, 연간 2%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주를 하건 안 하건 10년만 보유하면 80%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8.13 대책, 9.13 대책 나온 이후부터는 거주 안 하게 되면은 80%짜리가 20%로 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0년 보유한 사람. 환장하죠? 그러니까 거주 안 한 분들이 이때 좀 팔았고, 거주를 이제 거주 요건 추가됐기 때문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뭐 요때 파나 요때 파나 똑같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또 바뀌었냐면 지난달 12, 16 대책 때는 1주택자에 대해서 80%는 하긴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나눴습니다. 보유 10년 할 때는 40%, 그 다음에 거주 10년을 해야 40%로 나눴어요. 이제 2년 거주했다 그러면은 몇 프로 받을까, 이 사람? 10년 보유. 자, 지금 현재 10년 보유했고요. 2년 거주했어요. 이 사람은 올해까지는 괜찮아. 내년서부터는 세금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응? 48%? 라고 생각들 하시죠. 다 48%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40%만 받습니다. 왜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최저 기준점이 3년이에요. 장기 보유의 기준이 3년이라고요. 2년을 장기 보유라고 할 수는 없지. 그죠? 3년에 얼마다? 연간 4%니까 12%죠. 그러니까 3년 보유한 애는 40%, 3년 거주를 한 사람은, 거주를 하면서 10년 보유한 사람은, 요 사람은 52%를 받는 거죠. 2년만 거주했다, 얘는 40%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비상이죠? 비상. 예. 아니, 솔직히 거주를 10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실수요자 말고는 없잖아요. 투자자 중에서는. 그런 주택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이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짤지, 올해까지인데, 올해까지는 거주자는 이제 괜찮으나,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왜 했냐면은, 세법에서는 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뭐 요거까지는 세법에서는 이런 건 중요하죠. 이건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세법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네가 언제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가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현행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거주요건 2년 채워야 적용 가능한 거죠. 적용해야.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80%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최대 15년, 연간 2%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연간 2%. 15년 30%. 누가? 다주택자는. 그 다음에 10년 80%는 1주택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
그 다음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 그래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그 집에서 산 분들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창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다다다다 구했고 최종적으로 과세표율이 나왔다면 이제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겠죠? 세율은 일단 요거는 일반 과세고요. 올해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수익이 이것저것 해서 3억에 샀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 3억 2천에 팔았고 그 지출 비용이 한 1,000만 원 된다. 그럼 결국은 3억 1,000짜리가 3억 2천으로 변한 거니까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죠. 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세금이 얼마가 나와요? 금액이 얼마죠? 응? 0에서 1,200만 원 구간이면 여기에 속하는 거죠. 1,000만 원의 6%를 하면 얼마죠? 6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0.1을 곱해야겠죠? 66만 원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셔야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벌었네? 이럴 땐 세금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계산을 해주세요. 192만 원? 2천에 15는 간단한데? 여러분 2천에 10%면 얼마예요? 2천에 10%가? 200이고 그 절반 5%는 100이잖아. 300이잖아요. 그죠? 300인데 192만 원 왜 그래요? 누진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진공제가 뭔지 모르겠죠. 이건 뭐냐면 원래는 계산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자, 1,200만 원을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곱하기 6% 해갖고 72만 원의 세금이 납부가 되죠. 그죠? 근데 내가 1,300만 원을 벌었어요. 1,300만 원을 벌었는데 얘는 15%야. 그럼 130에 75니까 205만 원인가요? 205만 원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00에서 72 빼게 되면 나는 남은 게 1228만 원 남았거든요. 근데 얘는 1300만 원 벌어가지고 205만 원 되니까 남은 게 1195만 원이야. 어떻게 더 벌었네, 얘가? 그죠? 1128만 원인가요? 1128만 원, 1095만 원. 야, 1300 남기는 애 100만 원 깎아주고 세금 이거 해갖고 우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계산은 요 구간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 구간에 속했다고 요 퍼센트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방금처럼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 1200만 원 구간까지는 저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에다가 6% 했더니 72만 원이 나왔던 거고 2천만 원 벌었는데 1200까지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1200서부터 2000까지 계산해 줘야겠죠. 그 구간에 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15%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돼요? 120만 원이 되죠. 120하고 71을 더하면 이게 19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4억 8,500만 원도 벌었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머리 깨지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를 하게 되면 다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1주택일 때고 2주택, 3주택이니까 점점 팔기가 싫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못 파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억을 벌었다. 3주택자인데 5억에 62%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5억에 62%에다가 3,540만 원 빼주니까 3,540 빼주면 2억 7,46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반도 더 뺏어가죠? 여기에다가 또 1.1이라며 그러면 1.1하면 3억 200을 내는 거야. 3억 200만 원. 그럼 60% 뺏어가는 거잖아. 못 팔죠. 10억 벌면은 내가 손해 쥐는 게 4억이야. 4억도 안 되죠. 채. 예. 높아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 팔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이런 정책이 있는 한 꽉 쥐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 절대 못 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미만. 1년 미만. 이거는
1년 이상. 이제 내년부터는 2년 이상이 되는 거고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바뀐다?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미등기 할 일 없겠지만 미등기는 70%, 분양권 상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50%입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거죠. 분양권 팔 때.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냥 반뚝 뺏어갑니다. 네, 반뚝 뺏어가요. 이게 18년 12월이었나? 17년 12월부터 했나? 그 기간 이후 18년 1월부터 했나? 그 기간 때부터 했죠. 그래서 그때 말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분양권이 내년부터 이제 50%로 바뀝니다. 요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2배 넘게 분양권 가격이 세금이 높아진 거죠. 그럼 분양권 가격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100% 높아지지. 볼 것도 없죠. 아니 그동안에 내가 원래 분양권 피를 3억 정도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한 얼마 1억 정도 내고 내가 2억을 꿀꺽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3억에 팔게 되면 이제 1억 5천을 뺏어가는 거잖아.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2억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올려야지. 이거 4억으로 올려야지만 2억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 3억에 팔려는 사람들이 4억에 팔고 4억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5억 5천에 팔고 이렇게 금액이 순식간에 억대가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분양권을 구입하셨던 거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어차피 세금도 우리가 뭐 돈 많이 벌려고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등기. 이건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누진과세 체계일 때는 단독 등기보다는 공동 등기가 세법에서 유리합니다. 이게 만약에 똑같은 아까처럼 뭐 단기적으로 팔아갖고 50% 비율세로 돼 있다. 단일 비율세로 돼 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미가 없죠. 그죠? 비율이 지금 너가 똑같이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10억을 벌었어. 차익이 10억이야. 그래서 10억을 본 A가 있거나 A, B 공동 등기 해가지고 5억씩 있거나 이랬을 때 어차피 50%면 10억에서 50% 내에서 5억 내는 거고 5억에서 50% 내 2억 5천, 50% 2억 5천 합쳐서 5억 똑같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누진과세 체계일 때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만 이제 공동등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원래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은 아니죠. 비주택입니다. 사무용이에요, 사무용. 그런데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죠. 현재 세법상으로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살고 있어.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적용을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다. 다른 주택 없고. 이럴 때는 당연히 주택용으로 파는 게 좋죠.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사무용으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3주택이 있어. 얘 포함해서. 이때는 얘를 어떻게 팔면 좋아요? 주택으로 팔면 좋을까요? 아니죠. 얘는 사무용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럼 일반 과세 되니까. 중과세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얘를 주거용으로 매도를 할지 사무용으로 매도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